안녕하세요. 지원자 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개념강 27강 마지막 강이죠. 냉전과 탈냉전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들으러 온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쳐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특히 세계사는 분량이 좀 더 많은데 동사보다 이 길고 먼 길을 잘 마무리한 여러분들께 박수 드립니다. 끝까지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완강조차 못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네, 끝까지 잘 따라온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 계속 반복이에요. 공부는 여기 22단원까지 했으면 다시 1단원부터 차근차근 또 앞으로 가서 차근차근 기출 풀면서 모르는 거 다시 반복, EBS 풀다가 또 모르는 거 다시 반복. 오케이? 지겨울 정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때 줄줄줄 이야기할 수 정도로 책을 다 덮고도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니 꼭 그 정도로 숙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반복해보자고요. 자, 냉전 파트입니다. 우선 여기 시험에 너무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와. 여기 일단 냉전 파트, 그래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대립구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냉전 완화, 냉전 해체, 이제 관련돼서 독일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베를린 관련된 시험 문제도 종종 나왔고, 소련 해체도 나와, 독일 통일도 이게 안 나왔네. 이제 독일 통일이 2번인데 이 20세기 독일 통일은 아직까지 시험에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거도 역시 얼마든지 낼 게 많아요. 그리고 독일로 공산주의 붕괴, 요건 자주 등장했죠. 그리고 제3세기 주구장창 나오죠. 그 다음에 세계화, 요거 신자유주의가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한번 등장한 적 있었죠. 그 다음 지역화, 여기는 유럽연합이 한번 등장한 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 이 유고슬라비아 내전 관련한 문제가 등장했죠. 1호 개정교육과정 이후 최초였어요. 그래서 이 유고슬라비아가 쪼개지는 과정을 출제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내전도 잘 보고요. 이제 그 이외에 여러 분쟁들이 있는데 그나마 나올 만한 거는 저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외에는 카슈미르 분쟁 정도? 나머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팔레스타인은 안 될 것 같은데. 작년 냈으면 작년에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분쟁이 재작년부터 터졌는데 뭐 재작년 작년에도 안 나왔는데 올해라고 나올까? 잘 모르겠어. 작년인가 분쟁이 핫할 때 냈었으면 몰라도 지금은 어쨌든 유고슬라비아 좀 꼼꼼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카슈미르 정도. 뭐 결론, 다양한 주제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전부 다 꼼꼼하게 봐둡시다. 오케이? 그러면 냉전부터 시작할게요. 냉전이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이랑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에요. 왜 냉전이라 하냐면 실제적인 전투, 그걸 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진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포탄 막 팡팡 떨어지고 불길이 휩싸이죠. 네, 그런 전투가 아닌 경제나 외교, 정보 등에서 대립을 했다 해서 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냉전의 배경 볼게요. 당시 동유럽은 소련에 따라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됐고요. 서유럽에도 여러 공산당 세력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그리스랑 튀르키예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그리스에서 내전이 발발했는데 그리스 정부군이랑 공산주의 세력이랑 내전이 발발해요. 미국이
이 그리스 정부군을 도와서 그리스가 공산화되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독트린을 발표해요. 독트린은 대통령이 한 선언 이런 뜻이에요. 트루먼 독트린 내용은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왜? 얘네가 공산화되는 걸 막겠다. 얘네가 공산화되는 걸 막고자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산화되려는 지역이 있으면 미국이 달려가서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오케이? 이 트루먼 독트린도 수능에 나왔었죠. 특히 이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인지 알아. 이 내용이 수능에 4학년도 수능이었던 2학년도 수능이었던 것 같아.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어려웠던 문제니까 잘 알아둡시다. 이 트루먼 독트린 때부터 소련이랑 미국이 서로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요. 둘이 2차 세계대전 때는 같은 편이었잖아. 근데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대립했는지 이걸 먼저 볼 거예요. 여기서도 시험이 많이 나와. 특히 저 나토랑 WTO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세력 확장. 공산주의는 동유럽에서 계속 공산화를 시도했고요.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공산화 세력을 반대로 막죠. 경제 지원. 이제 특히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주로 전개됐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하나, 유럽 전선 하나였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도 전쟁이 많이 돼서 유럽이 굉장히 많이 파괴됩니다. 그걸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마셜 계획을 수립해서 서유럽 경제 지원을 약속해요. 그리고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재건하는 정책을 펼치고요. 반대로 소련은 동유럽을 경제 지원을 해줘요. 그게 코메콘이에요. 코메콘. 오케이. 그래서 작년 6월 모의고사에 이 마셜 계획을 가지고 미국이랑 소련을 구분하는 문제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다음 이제 독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때 이따 이제 독일 관련돼서는 우선 볼 건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 독일을 분할해서 점령해요. 그래서 소련은 동독과 동베를린, 서독은 영프러 다시 소련이 동독이랑 동베를린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이랑 서베를린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남한의 수도 서울 따로, 북한 수도 평양 따로잖아. 독일은 일단 동서로 갈라. 그래서 서독은 영프미가 나눠서 관리하고요. 동독은 소련이 관리해. 근데 베를린이 동독 안에 있거든요. 그 베를린을 다시 둘이 반으로 나눠. 그래서 동베를린은 또 소련이, 서베를린은 영프미가 차지를 해요. 신기하죠? 얘네는 그래서 좀 독특한 구조로 이렇게 나눠서 점령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이랑 베를린이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이랑 서베를린을 관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 서독에 여기 영국, 여기 프랑스, 여기 미국 지역이잖아. 이거를 하나로 합하는 거야. 서베를린도 하나로 합해. 세 개로 나눠져 있던 구역을. 그리고 여기다가 화폐 개혁을 단행해요. 그러니까 서독과 서베를린을 하나의 화폐로 통일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자기 빼놓고 화폐 개혁했다고 삐집니다. 그래서 실시한 게 베를린 봉쇄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뭐야? 죄송해요. 태블릿이 말을 안 듣네. 캡처가 됐네 갑자기. 여기 서베를린은 어쨌든 동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서독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려면 기차를 타야 돼요. 그리고 서베를린으로 오는 모든 물자는
육로 기차 주로 기차나 차를 통해서 이렇게 배달이 되겠죠. 근데 소련이 서독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죠? 그럼 서베를린은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때 미국이 그래서 이 베를린 봉쇄가 48년부터 49년인데 소련이 서독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도로와 쉘터를 다 봉쇄해 버려요. 그래서 저 서베를린은 사방이 막힌 섬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미국, 영국, 프랑스가 비행기로 막 물자 보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베를린이 봉쇄됐었다. 그래서 독일 관련해서 미국과 소련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사동맹 보겠습니다. 우선 코민포름이야 이거는. 공산당 정보국이라 해서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강화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본주의 진영, 미국의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에서 체결한 군사동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이걸 나토라고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있죠. 우리 러우 전쟁 배경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022년에 미국과 서유럽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고요. 이거에 결국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미국이 만드니까 소련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만들어진 거 보이죠? 연도가.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줄여서 WTO라고도 하고요. 얘네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소련이 멸망하면서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군사지역이래. 공산주의 진영 간의 군사 동맹이야. 소련이랑 동유럽 사이에.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다들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해요. 그다음 냉전의 확산. 뭐 동아시아에서 6.25 전쟁이나 국공내전 이것도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대립이었고요. 독일과 베를린 이거 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이랑 서베를린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고 화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소련이 삐져서 베를린을 봉쇄하죠. 이후 이 베를린 봉쇄 이후에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리고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돼요. 베를린 장벽 건설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쿠바 미사일 위기. 이것도 작년에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 재작년이네요. 2025년 9월 모의고사에 쿠바 미사일 사건이 따로 등장했죠. 여기 연표 문제로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미국이 튀르키예랑 중동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합니다. 세계 지도가 있을까? 자, 여기가 튀르키예죠? 여기다 핵무기를 설치하면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하죠. 이해가죠? 그러면 소련 입장에선 저게 좋을까?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소련은 화가 나가지고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러면 너무 못 그린다. 자, 이게 캐나다고 이게 미국이야. 여기가 쿠바예요. 여기에 핵무기 설치하면 바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죠. 쿠바도 사회주의 국가여서 소련 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미국이 화가 나서 쿠바 해상을 봉쇄해요. 그러니까 쿠바라는 섬이 이렇게 있으면 쿠바 사방을 다 둘러쌉니다. 그리고 소련한테 즉각 철수하라고 요구해. 이때 진짜 핵전쟁 발발 직전이야. 3차 대전 터지기 일부 직전. 그러니까 핵 버튼에 손가락 누르기 직전인데 이때 후쇼프 소련이 쿠바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면서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다행히
전쟁 없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베트남 이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발발하고 일본이 베트남을 공략하면서 일본 식민지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은 패배하면서 떠나갔죠. 그때 프랑스가 베트남 자기 땅이라고 빡빡 우겨요. 그래서 베트남이랑 프랑스랑 싸웁니다. 베트남이 이겨요. 제네바 협정 때문에 베트남이 남북을 분단됩니다. 그 남북이 싸워요.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원했고 소련은 북베트남을 지원합니다. 결국 북베트남이 이기면서 베트남이 통일돼요. 그다음 냉전의 완화. 냉전이 어쨌든 지금까지 본 거는 냉전이 더 심해지는, 냉전 때 서로 사이가 더 나빠지는 그런 관계를 본 건데 냉전이 점차 완화되는 과정을 볼 거예요. 소련의 후르쇼프가 평화 공존론을 주장합니다. 이걸 데탕트라고 하는데 서독과 국교도 회복하고, 서독은 자본주의 국가죠.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미국과 한라인 전화도 설치를 합니다. 근데 반면 중국이랑 소련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약간 사회주의 관련해서 서로 대립하기도 해요. 국제사회가 다국화 체제, 그러니까 냉전,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이 양극화, 서로 사이가 둘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는 뭐 자본주의 국가지만 사회주의 국가랑도 친하게 지내고 반대로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다각화 체제로 변화했다. 이렇게 이해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닉슨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전쟁 중에 발표를 한 건데 이제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준비를 하고요. 미국은 군사 개입을 아시아에서 회피하겠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군사를 단계적으로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이제서 그 자본주의 신형과 공산주의 신형 간의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닉슨이 중국 1972년에 방문하기도 하고요. 소련이랑 미국이랑 미소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2차례 체결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랑 소련이 군비를 축소하자는 것에 합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 전면 철수한 게 파리 평화협정 때 일이에요. 1913년에. 그리고 1979년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수교도 하고요. 몰타 회담이라는 걸 개최해서 냉전 체제를 종식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진짜 냉전이 해체된 건 소련 해체 때예요. 다음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하기도 하고요. 유고슬라비아는 독자 노선 제3세계를 구축합니다. 유고슬라비아는 아까 그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동방 정책을 추진해. 그래서 동독 및 동유럽과 교류하고 서독이 동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 내용들도 한번 보면 뭐 이런 거 간단히 읽어만 보면 돼요. 일부 서유럽 기업이 소련에 진출하고요.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화 운동을 요구합니다. 소련에 대항해서. 그리고 서독과 소련이 불가침 협정도 체결하고 동독이랑 서독이 동시에 유엔도 가입하고 헬싱키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미국, 소련, 유럽 포함 35개국이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주권 존중을 방지하면 안 되지.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 등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상호 협력 기초를 마련하기도 해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그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냉전이 본격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냉전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완벽하게 해체됐다고 봐요. 그래서 냉전의 해체는 곧 소련의 해체다. 그럼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 보겠습니다. 이제 러시아 집권한 인물들 살짝 볼 건데 스탈린 다음에 후르쇼프거든요. 스탈린 실정을 비판하고 사회 통제 완화하고 평화 공존으로 아까 데탕트를 주장했죠.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이 사람이었어요.
네, 보스파의 반발로 축출되고요. 그 다음 브레즈네프가 취임했는데 공산당 관료 체제를 강화하고 통제 경제 체제도 실시하고 또 근데 부정부패도 많이 저지르고 그래서 러시아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됩니다. 그 다음 등장한 게 고르바초프예요. 고르바초프 작년 수능 때 나왔죠.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985년에 취임해요. 고르바초프는 취임 연도도 알아야 돼. 1985년 저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혁 개방 정책을 전개해요. 개방 정책이 글라스노스트, 개혁 정책은 페레스트로이카. 그래서 정부 개방 정책에는 정부의 정보 공개 그리고 언론 자유화 이런 것도 있고요. 예술작품 검열 폐지, 비정치적인 조직 형성을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개방 정책, 자유화 정책을 펼치고요. 개혁은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합니다. 군비 감축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해서 미국과 서방과 관계를 개선하고요. 중국과 관계 개선 시도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완화하면서 공산당의 권력을 축소해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합니다. 그리고 동유럽 불간섭 글씨 봐라 선언을 전개해요. 그래서 동유럽 자유화를 촉진합니다. 근데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공산당 강경파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옐친이라는 인물이 이 쿠데타를 저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옐친이 권력을 장악해요. 이런 혼란 속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나도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련이 이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자.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을 출범하기로 합니다. 그냥 러시아랑 열 몇 개 국가들끼리 연합한 건데 소련보다 훨씬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냥 서로 거의 간섭 안 하는 그런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후 옐친이 러시아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해요. 그래서 이게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독립국가 연합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련 해체는 시험 진짜 많이 나와요. 꼭 알아두시다 고르바초프랑 해서. 다음 독일 통일 보겠습니다. 이게 은근 잘 안 나오대. 이거 나올 만한데. 한번 볼게요. 배경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경제 격차 심화. 여기 자본주의 국가가 더 잘 살아요. 우리도 보면 남한이 더 훨씬 잘 살죠. 동독 주민들의 개혁 요구, 민주화 통일 개혁 등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서독이 더 잘 사니까 동독 주민들이 계속해서 서독으로 넘어가요. 우리도 탈북자들 굉장히 많죠. 근데 1989년에 서독을 대거 탈출해 동독 주민들이. 그리고 동독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돼. 이때 동독 공산당 서기장인 호네커가 사퇴를 해요. 그리고 동독에서 여행 자유화 정책을 발표해. 근데 이거 발표를 하니까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했는데 그 발표하는 사람이 얼타다가 지금이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독일 동독 사람들이 다 바로 베를린 장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베를린 장벽이 붕괴돼요. 이게 1989년입니다. 그리고 1990년에 동독에서 첫 자유총선거가 실시돼요. 그래서 서독과의 통일을 약속한 독일 연합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통일 논의가 물살되고요. 동독 5개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이 완성이 돼요. 1990년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 과정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배경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고르바초프의 동유럽 불가산소 선언 이런 것 때문에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학습하면 되냐면 폴란드는 이거, 체코슬로바키아는 이거, 이건 헝가리, 이건 루마니아 이렇게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폴란드에선 바엔사라는 인물이 자유노조 연대를 이끌었는데 얘네가 1989년에 자유총선거에서 승리해요. 얘네는 비공산당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겠죠? 그리고 바엔사가 대통령에도 당선이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벨벳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때 하벨이라는 인물이 민주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그래서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고 공화정이 수립돼요. 그리고 하벨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 체코슬로바키아가 1993년에는 체코랑 슬로바키아로 쪼개져요. 오케이? 그다음 헝가리에서는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 그리고 다당제, 복수정당제죠. 우리나라처럼. 의회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헝가리 공화국이 1989년에 수립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민주화운동이 펼쳐져서 차우셰스쿠라는 독재자를 처형하기도 해요. 이거 그냥 각 국가별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제3세기 볼게요. 여기 너무 잘 나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반동회의,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고요. 그 다음에 1차 비동맹 회의도 수능 때 등장했었고요. 다만 저 평화 5원칙이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인도랑 파키스탄도 1947년 분리 독립했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 독립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로부터 튀니지, 모로코가 독립을 했고요. 영국으로부터 가나가 독립을 했고, 1960년에 아프리카의 해라고 하는데 이때 아프리카 17개 국가들이 동시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진짜 알제리는 끝까지 안 놔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자국민들도 심지어 이걸 놔주자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근데 프랑스 정부는 끝까지 안 놔주다가 결국 8년간의 전쟁 끝에 겨우겨우 알제리가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제3세계가 뭐냐면 자본주의 진영이 1세계, 공산주의 세력이 2세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편에 속하지도 않는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해요. 이걸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소련이랑 어떤 국가랑도 동맹을 맺지 않고 중립, 그 사이에 딱 중간을 시키겠다. 요것이 제3세계예요. 오케이. 자, 이 제3세계 활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볼 거예요. 첫 번째가 평화 5원칙입니다. 1954년에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인도 델리에서 발표한 거예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토 주권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가성, 호혜 평등, 평화 공존, 그냥 서로 존중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가 돼. 그래서 반둥회의라고 해요. 이 반둥회의가 시험에 진짜 제일 많이 나와요. 제3세기 하면. 근데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틀리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이때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총 29개국.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총 29개 국가가 참여를 해요. 여기서 이제 평화 10원칙을 발표해. 그래서 제3세계 성립을 공식화하고요. 10원칙은 아래와 같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 이해해요. 그리고 내용은 주로 역시 상호 존중 이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1차 비동맹 회의입니다.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가 돼요. 그래서 베오그라드 회담이라고도 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이 세 인물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제3세계
국가들 협력 강화, 그리고 미국과 소련 주도의 군사 동맹에 불참하겠다 이런 것들 이해요. 그래서 이렇게 1차 비동맹 회의까지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세계화 보겠습니다. 세계화는 지구촌이 하나의 단일화된 공간으로 통합되는 거야. 지구촌이 하나. 그래서 상품, 뭐 자본,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운 걸 세계화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 세계화의 한계론, 문화 핵이라가 있죠. 좀 하나의 문화가 뭐 전 세계에 퍼지면 전 세계가 동일한 생활 양식을 띈다.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있겠고. 근데 뭐 문화 차이에 따른 가치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 문화가 또 이제 세계에 많이 수출이 되잖아. 뭐 케이팝이라든지 케이푸드라든지. 그러면 약간 거기서 해외에서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뭐 좋게 많이 봐주더라고요. K 문화를.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생활 양식을 띠는 문제도 있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심하대요. 그래서 국내 경제가 국외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특히 심하죠. 그래요. 자, 다음 브레턴 우주 회의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전 교육 과정에서 한번 등장했었어.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만한 소재예요.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 브레턴 우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래서 이 브레턴 우주에서 개최한 회의가 브레턴 우주고요. 이 브레턴 우주 회의 이후에 수립된 체제를 브레턴 우주 체제라고 해요. 자, 여기서 결정한 주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일단 미국 달러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결정을 하고요. 가장 근본되는 화폐로 결정을 한 거지. 그리고 고정 환율제라 해서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을 고정하는 거야. 즉 그냥 달러가 전 세계 환율의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 달러 태환제라 해서 미국 달러를 금과 일정한 비율로 교환을 해. 네,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이거 자세히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뭐 경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궁금하다. 유튜브에 가면 이 브레턴 우주 회의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만 비추합니다. 여러분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나중에 수능 끝나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브레턴 우주 회의에서 두 가지 기구를 창설하기로 해요. 첫 번째가 국제금융기구고요. 두 번째가 국제부흥개발은행입니다. 그래서 브레턴 우주의 결과 저 두 가지가 창설됐다 이해하시면 돼요. 주로 국제무역, 상호 국제 간의 무역을 더 활발하게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개발도상국, 개발원조에도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자본주의 23개국이 모여서 체결한 협정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에요. 이걸 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관세를 조정해서 관세를 낮추면 무역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관세는 그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건데 여러분 요즘 핫하죠? 우리 트럼프 씨 때문에 그걸 높이면 수입품이 들어오기가 어려워. 근데 낮추면 무역이 좀 더 활발해지죠. 그래서 가트는 국가 간의 관세를 조정해서 이 참여한 자본주의 23개국 사이에 관세를 좀 낮춰가지고 상호 무역을 촉진시키는 협정이 가트입니다. 그리고 근데 한계 강대국들이 자신의 무역 이익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처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훗날 세계 무역 기구가 출범합니다. 다음 신자유주의 볼게요.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약간 목 좀 풀고 갈게요. 자, 근데 제가 어쨌든 작년 강의도 있는데 찍기 전에 한번 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강의를 많이 해봐야 강의가 늘군요. 작년보다 지금이 더 작년에는
막 왜 저래? 막 말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내 걸 보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위에 타이틀 색깔 바꾼 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 장려권 이거 분홍색 배경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눈에 잘 띄는 것도 좋았어요.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세계사는. 자, 신자유주의 배경.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발생해요. 석유값이 폭등을 한 거야. 그리고 달러의 지위가 약화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해요. 석유는 경제의 기본이잖아. 이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게 신자유주의예요. 자유로운 시장의 활동을 보장을 해요. 즉 정부는 경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민간 여러 기업들이 그냥 알아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민간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즉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의 규제 완화, 시장의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복지 예산을 최소로 줄입니다. 복지 예산을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세계화 확산을 기여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더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국가가 하나로 연결돼서 무역을 활성화하는 세계화 확산에 기여를 합니다.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2명 나와요. 교과서에는. 첫 번째 영국의 마가렛 대처입니다. 마가렛 대처가 중요한 게 마가렛 대처가 주도한 게 대처주의예요. 여기 대처주의. 그래서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가 여성 총리거든 당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대처가 이거 유명한 장면인데 그 의회 연설장에서 책 한 권을 탁 내려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이겁니다. 이 내용이 그 자유시장에 관한 경제 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유명하죠. 그래서 내용은 위에 거랑 비슷해요. 복지 예산 삭감, 세금이나 부경기업 민영화, 노동조합 활동 규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거예요. 다 뭐 정부의 개입은 줄이고 민간의 자유는 보장하는 같은 논조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 노믹스라 해서 같은 내용이에요. 복지 줄이고 각종 정부의 규제 줄이고 소득세 인하하고 통화 증가율 감소와 금리 안정 조치, 기업이 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금융 조치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자유주의가 전개되어 신자유주의의 한계,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어쨌든 이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더 가져가냐의 싸움이잖아. 자본주의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걸 계속해서 뺏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내비두면 정부가 아무런 개입 없이 가만히 내비둔 게 신자유주의잖아. 아무런 개입이 없으면 이 간격이 계속 벌어져요. 돈 많은 사람들 계속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 계속 가난해져요. 그게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 복지제도인데 공공서비스는 축소하고 복지제도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구조 조정을 하면서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죠. 계층 간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심화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국의 빈부격차도 심해져요. 남북 문제라 해서 선진국, 이 북반구에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이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경제 격차가 심화됩니다. 남미랑 아프리카가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비판하는 반세계화 운동도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자유무역 보고 넘어갈게요. WTO, 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가트의 뒤를 이어서 199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역할은 자유무역 확대, 각국 무역 불균형 및 무역 마찰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무역 갖고 싸우면
조정하는 거죠. 그 무역 분쟁도 조정하고. 그래서 세계화를 확산하는데 힘씁니다. 그래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하고 이 하나의 형성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니까 인력이나 물자 정보가 자유롭게 오고 가는 현상이 펼쳐지죠. 권한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쟁을 조절하는 권한도 있었고요.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대요. 그리고 국가 간랑 국가 간의 이 자유무역을 체결하는 협정이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막 칠레나 중국이랑 이런 FTA 체결하기도 하죠. 오늘 갈 길이 머네요. 여러분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이 지역화는 그 대륙별로 각 지역의 연합을 더 강화하는 걸 지역화라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제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자유화되면서 국가가 무역 분쟁이 치열해져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우리들끼리 좀 잘 지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륙별로 뭉쳐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세안이라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5개 국가가 모여서 맨 처음에 설립을 했고요. 뭐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협력, 또 경제 사회적 기반 확립, 생활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후 5개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더 추가로 가입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입니다. 에이펙이라고도 해요. 이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걸친 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까지 총 21개국이 모여서 설립했어요. 그래서 회원국 간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이 목표입니다. 이 2개가 종종 선지로 등장을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그리고 저 밑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또 아세안 경제 공동체 이런 것들도 교과서에 있는데 그냥 눈으로만 한번 봐두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은 여러 가지 지역화 기구, 경제협력 기구가 있는데 그 모든 기구들은 다 유럽연합을 위한 단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 나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은 석탄철강 공동체였어요.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이제 프랑스가 독일이랑 함께 손을 잡고 석탄과 철강의 생산 판매를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날이 유럽연합의 출발이 되었다 해서 유럽의 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서유럽 6개국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를 결성합니다. 이게 유럽연합의 모태가 돼요. 이 연도가 2개씩 있는 건 있죠. 교과서별로도 연도가 다르고 이제 실제 출범 연도랑 출범하자고 약속한 연도를 같이 적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1950년대 초반이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 석탄 철강 공동체가 발전한 게 유럽 경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까 저 석탄 철강 공동체에 합계한 6개 국가가 석탄 철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분야에서 우리 같이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유럽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6개 국가 지역 내에서 관세를 철폐하고 공동시장을 창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핵에너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럽 원자력 공동체도 만들어집니다. 이 세 공동체 있죠? 석탄 철강 공동체, 경제 공동체, 원자력 공동체를 합해서 만들어진 게 유럽 공동체예요. 이 유럽 공동체는 유럽 이사회, 그래서 회원국들 간의 정상회담인 유럽 이사회도 있고요. 유럽 의회도 있어서 회원국 국민들이 보통 선거로 선출하기도 합니다. 유럽 재판소도 있고요. 그래서 회원국 내 경제 분야 통합을 더 가속화하기 위한 단일 유럽 의정서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유럽
연합이에요. 이 유럽 연합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 연합이 설립이 됩니다. 2016년 기준 28개국 회원국이 있고요. 5억 인구가 가입됐어요. 목적은 유럽의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시민권도 도입하고 유럽 공동화폐인 유로를 사용하죠. 다만 이제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사건도 있었죠. 이걸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 금융위기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고 남유럽 국가들 좀 재정 악화되는 문제가 2008년 때 있었어요. 그리고 난민 문제로 여러 혼란이 좀 있죠. 어쨌든 유럽 연합은 이렇게 탄생했다. 유럽 연합의 특징 잘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한번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북아메리카는 나프타라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 해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서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었고요. 남북 아메리카 경제통합인 미주 자유무역지대도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는 남미 남부 공동시장, 남아메리칸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메르코스라는 시장도 있고요. 남아메리카 12개국이 정치 경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남아메리카 국가연합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남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세를 낮추기 위한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이 모인 아프리카 연합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계 열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쭉 볼 건데 유럽의 분쟁부터 볼 거예요. 특히 유고슬라비아 내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수능에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작년 수능 13번인데 유고슬라비아 이래의 민족 간의 갈등이 커졌고 거기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했다. 독립을 선언한 국가는 크로아티아랑 슬로베니아였고요. 걔네가 속했던 국가가 간데 그게 유고슬라비아였다. 이걸 알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 확인해 봅시다. 유고슬라비아는 저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합쳐진 나라예요. 이걸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고 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에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가 그러니까 섞여 있었어요. 세르비아인들은 그리스 정교를 믿었고 알바니아인과 슬라브인은 이슬람교를 좀 믿었어요. 그리고 크로아티아인들은 크리스교를 믿었어. 근데 제가 뭐 유고슬라비아를 빠삭하게 연구해 본 건 아니지만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된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큰 국가가 해체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지 않겠지만 가장 컸던 이유는 티토가 죽고 이 티토가 연합을 잘 이끌었는데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죽으니까 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서로 자기 갈 길을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민족이 종교된 것도 당연히 원인이겠죠. 그래서 우선 처음 독립을 주장한 건 크로아티아랑 슬로베니아입니다. 위에 두 나라 있죠. 근데 위 두 나라 독립을 막기 위해서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이 슬로베니아를 침공합니다. 대규모 학살을 자행해요. 이걸 종족 청소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을 너무 가혹하게 학살했다 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가 독립을 해요. 그 다음 1년 이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독립을 합니다. 이때 이 나머지 유고 연방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남았잖아. 지금 상황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독립한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보스니아가 나도 독립하겠다 했어. 이 남은 연방을 주도했던 게 세르비아예요. 세르비아가 또 저 보스니아에 있는 이슬람교도랑 크로아티아인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독립한다고 하면 학살인가 봐. 그래도 보스니아가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렇게만 남죠. 그래서 이 둘이 신유고 연방을 수립해요. 근데 저 코소보 지역의 알바니아인이 독립을 주장합니다. 알바니아는 여기 지도였는데 되게 작은 나라예요. 근데 알바니아도 독립을 주장하니까 세르비아가 또 알바니아인도 학살을 해요. 결국 이 신유고 연방으로부터 몬테네그로 그리고 코소보도 독립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쪼개져 나갔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다 해체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국가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지 이 흐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키프로스 분쟁이 있습니다. 저기 튀르키예랑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인데, 여기는 그리스계랑 튀르키예, 터키계 사람들이 거주를 해요. 근데 그리스계가 훨씬 다수예요. 이제 서로 그래서 그리스랑 터키랑 튀르키예랑 이 키프로스를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이 섬을. 키프로스 북부엔 튀르키예 군대랑 주민들이 거주하고요. 남부엔 그리스 군대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상황이에요. 이 통일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래요. 그리고 체첸과 러시아 분쟁. 체첸이라는 국가가 이슬람 국가인데 소련 동계국 독립을 선언했어요. 근데 여기는 러시아가 반대를 했어. 그래서 둘이서 분쟁을 시작하게 했다. 그다음 아프리카 분쟁을 볼게요. 우선 르완다 분쟁이 있습니다. 벨기에가 르완다에서 차별 통치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후투종이 다수를 차별하고 투치종이 소수를 우대해. 그래서 소수인 투치족이 다수인 후투족을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겠죠? 근데 이제 르완다가 언젠가 독립을 했어요, 벨기에로부터. 그러더니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억울했던 후투족이 투치족을 대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벨기에 때문에 이렇게 종족들끼리 싸우는 게. 그 다음 콩고 분쟁 볼게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1996년에 1차 내전이 발발합니다. 독재 세력이랑 민주화 세력. 이때 민주화 세력이 승리를 해요. 그러나 이 독재 권력 세력이 르완다 투치족이랑 손을 잡고 다시 침략을 합니다. 이게 2차 내전이에요. 2차 내전 당시 200만 명이 죽었대요. 20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여러분? 충청남도 인구가 한 200만 명 돼. 그럼 충청남도가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아프리카 최악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수단 보겠습니다. 수단이 영국 식민지였죠. 그래서 독립 이후에 북부의 이슬람교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수단 내 북부에서 북부 세력인. 그다음 이제 결국 이 이슬람교가 세력을 잡으니까 수단에서 남부에는 크리스티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크리스티교 흑인들이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중재로 평화 협정을 체결했고요. 남수단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볼게요. 팔레스타인이랑 카슈미르인데, 카슈미르는 선지로만 종종 나오고요. 팔레스타인은 잘 안 나와요. 한번 그래도 꽤 내용은 되니까 보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해하려면 기원 전까지 가야 돼. 기원전 한 12세기부터 8세기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8세기에 멸망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슬람 세력 국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8세기면 800년, 한 2800년, 3000년 가까이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었어. 유대인들은 그냥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살면서 언젠가 그 땅에 자신들의 나라, 유대교의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라는 목표를 갖고 3000년 가까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저 아랍 지역에,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이 한때는 이 당시에는 오스만 식민지였어.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에 기존에 살던 아랍 국가들한테 우리 도와주면, 이 영국이랑 오스만이랑 반대편에서 싸웠잖아. 여기 오스만의 식민지면서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슬람인들에게 너네 우리 도와주면 우리가 오스만 물리치고 여기에 나중에 아랍인들만의 독립국가를 건설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걸 후사인 맥마흔 협정이라고 해요. 이게 이 두 인물이 협정을 맺은 거야. 근데 두 번째, 영국이 유대인들한테도 우리 도와주면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게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주겠대. 이게 벨푸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중 약속을 잡아버린 거야. 그리고 양아치같이 영국은 이걸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걸 유엔에 넘겨요. 유엔 보고 야, 알아서 해결해주세요. 나는 몰라요. 이런 거죠. 너무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모든 원흉은 영국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튕겨. 그래서 이제 1947년에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유대교 국가를 건국하기로 해요. 그럼 이슬람을 믿었던 팔레스타인 애들은 땅을 잃었죠. 그래서 중동 전쟁이 발발해요. 이스라엘이랑 기존에 거기 살던 이슬람 애들, 걔네들이 팔레스타인 애들이라고 하는데 둘이 싸워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애들이에요. 여긴 유대교 애들이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애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랍 국가, 같은 이슬람을 믿고 있던 주변의 아랍 국가들도 팔레스타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이게 중동 전쟁을 여러 번 해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까지 1964년에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 조금씩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을 계속 전개해요.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죠, 이들은. 그래서 결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쟁 결과로, 중동 전쟁 결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해서 일부 땅을 팔레스타인들이 살게 해줬어.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저 팔레스타인을 탄압하고 있어요. 서로 저 이후로 계속해서 이러고 있어. 이거는 하느님 알라도 와도 해결을 하지 못해. 내가 장담해. 이거 타노스가 와도 해결이 안 돼요. 알겠죠? 그 보라돌이 타노스 하나? 어벤져스에 나온 뭐 타노스, 뭐 하느님, 그 유대교의 하느님, 뭐 이슬람의 알라, 절대 아무도 해결 못해. 그냥 평생 이러고 살 거야. 둘은 서로 하나 죽기 직전까지. 끝이 안 나는 문제예요. 알겠죠? 난 카슈미르 분장 보겠습니다. 영국이 잘못했잖아. 본인들이 이중 약속 잡아놓고 아몰랑 하는 것도 너무한 것 같아.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할 당시에 인도랑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해요. 당시 카슈미르 지역에 이슬람교가 다수 살았는데 이걸 인도로 편입해버려. 자, 이게 인도예요. 이게 서파키스탄이고 이게 동파키스탄이야. 당시에 카슈미르가 여기 있어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죠. 근데 이슬람교 애들을 인도에 편입을 해버린 거야. 반대로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믿는데, 그러면 얘네가 사실 파키스탄으로 가야 종교적으로 갔죠. 그런데 이걸 강제로 인도에 편입을 해버리니까 카슈미르 지역 사람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랑 파키스탄이 두 차례 전쟁을 합니다. 결국 국제연합 중재로 카슈미르를 남북으로 쪼개요. 카슈미르 북쪽은 파키스탄, 남쪽은 인도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파키스탄령 아자드 카슈미르, 남쪽은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얘네도 아직까지도 싸워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싸운다는 얘기 들었어.
얘는 진짜 근데 더 살벌하게 싸워요, 우리보다.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싸우던데. 그렇습니다. 잘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고요. 휴전에 2003년에 합의했지만 인도랑 카슈미르에서 분리독립. 그러니까 카슈미르 전체 애들은 계속 파키스탄 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파키스탄이었는데 이게 그냥 파키스탄이 됐고, 이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70몇 년대 쪼개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둘이 계속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국지전, 뭐 아프가니스탄 내전 이런 것도 있고요. 이란 이라크 전쟁, 이슬람 혁명을 둘러싼 종파 문제, 또 미국이 이란 견제를 하기 위한 전쟁 등등. 그리고 걸프전,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8년간 장기화 되니까 이라크 경제가 악화돼요. 그래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그에 반발해서 미국이랑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습하는 걸프전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있다 이렇게 눈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여러 갈등, 환경 문제 당연히 심하죠. 또 여성 소수자 문제 심하고요. 테러, 9.11 테러, 미국에서 이런 것도 있었죠.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미국사 교수님이 얘기해줬어. 미국은 미국 본토가 타격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미국 안에서 전쟁한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남북 전쟁 말고 외국이랑? 우리 배운 거에는 없죠. 우리가 배운 세계사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미국은 자기 본토가 침략당하는 걸 싫어했는데, 저기 알카에다 이슬람 테러 단체 애들이 뉴욕 세계 무역센터를 바로 때려버렸죠. 그때 저 쌍둥이 빌딩이 곧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도 바로 공격을 했어요. 미국 이때 진짜 눈깔 뒤집혀가지고 그냥 알카에다 부셔버리려고 찾아 나왔었죠. 미국이 화가 나면 평소에 미국한테 개기던 북한, 파키스탄 이런 애들도 알아서 길 비켜줘요. 이때 파키스탄이 자기네들 아니라고 바로 성명 내고 그 미국 지나가라고 연공 바로 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알죠. 근데 왜 평소에 이렇게 미국한테 개기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세계사 완강입니다.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잘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복습하면 되고요. 이제 다음 3월 둘째 주부터, 다음 주인지 모르겠네요. 3월 그 14일 그 주말부터 기출 강의도 다시래. 그냥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잘 개념 마무리하고 기출까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또 아직 갈 길 멉니다. 부지런히 체력 잘 관리하면서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또 기출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지역화 보겠습니다.